곳곳에서는 조국 구속을 주장하는 집회와 정경심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선 어제 철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당이 무기력한 건 이해찬 대표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적 쇄신이 없는 한국당은 공천 가산점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인헌고 교사가 학생이 과제를 내는 인터넷 카페에 친여 성향의 글을 1,400여 편이나 올렸습니다. 정치 편향 의혹을 폭로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존 방식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어렵다며 다른 해법을 시사했습니다. 개발 관광 허용이 거론되는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7은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풍운동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미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조국 정국에서 당이 무기력했다며 그 책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천을 무기로 당내 반발을 억누르며 조국 정국을 돌파하려고 했던 지도부에 대해 반발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도 2000년 총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에서 정동영 의원 등이 권노갑 의원을 몰아낸 이 정풍운동이 있었는데 아직은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번질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첫 소식은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당이 무기력한 건 이해찬 당대표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뒤에 숨어 무능을 숨기면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국 사태를 반성하며 내부 분열로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이 노쇠하고 낡았다며 20, 30대가 20명만 들어오면 달라질 것이라며 인물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표창원 의원도 앞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물러나주는 것이 있어야 새로운 분을 모시는 공간이 생긴다며 인적 쇄신을 주장했습니다. 조국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민주당 내 인적 쇄신 주장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은 재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내가 불출마하면 새로운 인물이 나의 지역구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7선이 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에선 불출마 선언도 나오고 자성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당에선 물갈이 대상인 중진들이 눈치만 보고 있고 또 인적 쇄신 논의도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발된 현역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결국엔 인재를 영입할 공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대표는 하루 만에 가산점을 없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에 헌신하고 기여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표창장 논란에 이어 공천 가산점이 인적 쇄신에 역행한다는 논란까지 더해지자 서둘러 철회한 겁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발당한 의원은 59명입니다. 현역 의원이 가산점까지 받게 되면 공천에서 한결 유리해집니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건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적 쇄신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가능성을 내비친 의원은 김무성, 김정은, 윤상직, 정종섭, 유민봉, 조은현 의원 등 6명 정도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영남권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를 끌어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론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곡해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언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라는 걸 박 시장이 잠시 잊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낙검수 출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국 일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왜곡해서 쓰면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이 세졌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언론학자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박 시장이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끝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권력의 동원, 행사 이런 것이 있게 된다면 당장 위헌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관점에서 언론을 재단하면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언론학자들은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과거 동국대와 울산대 두 곳에서 이중으로 2달치 월급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따로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력 증명서입니다. 2000년 3월과 4월 울산대와 동국대 근무 기간이 겹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급여도 같은 기간에 두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사표를 수리하고 그다음에 이적 증명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후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양심에 맡기는 걸로 했어요. 반면 사학연금공단에는 조 전 장관이 동국대에 임용된 시점이 2000년 3월이 아닌 그해 5월로 기록돼 있습니다. 저희 쪽 기록으로는 동국대 3월, 4월이 임용된 기록이 없습니다. 근무 기간이 울산대와 겹치지 않아 나중에 고쳤을 거란 의혹이 나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이중수급 문제가 발생해서 그쪽에서 5월 근무하는 걸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서 고쳐줬다. 이런 제보를. 사학연금공단 측은 오래전 업무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2주가 다 되어가지만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조국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먼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외쳤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현석 기자,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집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여의도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7개 차로를 가득 메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잠시 후 촛불을 들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까지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번째를 맞은 오늘 촛불 집회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건데요. 일부 참가자들이 정 교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70여일이나 수사를 진행한 데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집회가 열리는 오후 2시부터 속속 집결한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본 집회를 열었는데요. 공수처를 설치하고 국회는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계엄령 문건에 대한 특검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여의대로 7개 차로를 통제하고 경력 72개 중대 4천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서초동에서도 오후 5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앱 이용자들이 모여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공원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광화문에선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주장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0주기인 오늘 보수정당과 단체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남편과 함께 아버지 묘소에 헌화합니다. 민족중흥회가 주관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식에는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공덕을 편애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씻을 수 없는 고약한 행실은 언젠가 기어이 보상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추도식 이후 우리공화당과 지지자들은 서울 성모병원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한편 공수처법반대와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집회 이후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습니다. 이달 초 대학로에서 조국 퇴진 촉구 집회를 열었던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은 광화문 인근에서 조국 구속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또 범국민투쟁본부는 오늘 오전까지 공수처법 폐지를 요구하는 철야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인근에서는 자유연대 회원 200여 명이 모여 정경심 교수뿐 아니라 조 전 장관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진보 진영 누리꾼들이 보수 유튜버를 구글에 신고해 광고가 붙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 딱지 현상이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아닌 뉴스를 가려내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영향력 있는 유튜버를 반대 진영이 공격해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건데 조국 관련 뉴스에 집중되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것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TV조선이 육성을 최초로 공개했었는데 수위 아저씨 혼나는 것 보고 싶냐는 내용이었죠. 최근 경비원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지금 오늘 수위 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내가 양도소득 세대 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친인척 관계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아. 얘기해서 우리한테 지시 떨어져가지고 뭐 수시로 봐라. 그리고 소장이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 와서 뭐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이거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람 따라 들어간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해? 못해. 아니 성질 나더라고. 이거 떼어치우고 내가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그만둘까. 이 경비원분들도 사회적 약자층인데 저런 일을 겪으면 일하시기가 좀 힘들겠어요. 네,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한 건지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정황으로 볼 때는 기자 출입에 대해서 이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란 딱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 이 공격이 더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구속 다음 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찾은 조국 서울대 교수 부자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 앵커도 기억하시죠? 예. 네. 조회수 약 3만을 기록했었는데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광고 없이 영상이 곧바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히 조국 부자의 면회 영상인데 왜 구글이 유해하다 이렇게 판정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고요. 혹시 김 기자가 들어가 있는 그 SNS 방에서도 이 유튜버를 공격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네, 직접 보시죠. 김용남 의원의 계정을 좌표로 찍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특정 유튜브를 공격하기보다는 정 교수 부부를 언급하는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해서 노란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 교사들의 정치 편향 발언, 이게 문제가 됐던 2년고 학생들, 이 계정도 공격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학생의 유튜브도 좌표로 떠서 노란 딱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사의 문제 발언을 공개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광고가 전혀 붙지 않았습니다. 유튜버들은 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구글 본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공격에 맞서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노란 딱지를 붙이기 위한 신고는 1인당 18회로 제한돼 있습니다. 은어로 18발 총알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튜버 이봉규 씨는 짧은 영상을 수십 개 올려서 이 총알을 다 소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10개 올리면 10개 다 붙어요. 노란 아름다운 표시가요. 아, 또 노딱이네. 어차피 다 노딱이야. 자, 집회 얘기를 좀 더 해봐야겠어요. 네. 정경심 교수 구속 이거 반대하고 있는 집회가 서초동에서도 열리고 있고 여의도에서도 비슷한 지정의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게 성격이 좀 다르면서 충돌이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굳이 나눠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집회 주최 측은 그동안 서초동에서 9차례 집회를 열고 노란 짝지도 붙여온 개싸움 운동본부, 즉 범구민 시민연대입니다. 그동안 서초동 집회에서 이재명 도지사 구명 탄원 서명이 진행됐었는데 일부에서 왜 구명 운동을 방치하느냐는 불만과 함께 이 계곡본이 여의도로 옮기면서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물어! 그러면 물어 가서 그냥 다. 싸워! 그러면 싸워! 나와! 그러면 나와 그냥! 나와서 그냥 가면 돼 우리 계곡부는. 무슨 의견들이 그렇게 많어? 인사도 하지 마 서로. 무슨 거기는 독재예요. 맞아. 상당히 목청을 높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렇게 서초동 집회, 여의도 집회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건데 네. 자 그럼 서초동 집회는 그러면 어떤 세력이 주최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 팬클럽인 문골 오소리와 루리앱의 정치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북유계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유시민 이사장 등의 비판적인데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 공지영 씨 정도로 최근 공개적으로 이해찬 대표 사퇴를 요구해서 분열을 표면화한 바 있습니다. 자, 김미성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정치 편향 논란의 인헌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정치색이 짙은 글을 1,400편 넘게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이 카페를 통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 글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태희 기자입니다.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인헌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올리면서 자유한국당과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국 전 장관 딸 문제에 대해선 특별히 부도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공격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카페에 게시한 정치글만 1,400여 건. 교사는 수행평가 과제물을 해당 카페에 올리도록 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정치글을 접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업 시간에 탈핵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집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시집에는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급식 때문에 피폭 수치가 올라가고 피폭은 영원히 대물림된다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헌고에 대한 특별 장학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런 교사들의 정치 편향 의혹을 폭로한 건 고등학생들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소신 때문에 나서게 됐다는데요. 학생 대표를 박정훈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언젠가는 나타났어야 하는 필연의 학생 조직이라고.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인헌인이 되자. 이게 교훈인가 봐요? 저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해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학생수호연합이 떳떳하려면 그 대표 역시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수호연합 김허엉이었습니다. 가장 놀랬던 거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어떤 친구가 그 박정희 그 대통령님 책을 읽고서 그 책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잘한 것 같다라고 썼는데 지나가시다가 선생님이 그거 보고서 일냐고 또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의심을 하셨다고. 조국 뉴스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뉴스를 믿으면 개 돼지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조국 관련된 이슈를 먼저 꺼내셨나 봐요. 그래서 다 검찰이 압박해서 사퇴한 거고 그 가짜 뉴스 믿는 사람들은 개돼지다라고.
그런 비슷한 어떤 정치적 발언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하셨나요? 네, 사회 시간에 간 선생님께서 민주주의 사회란 어떤 사회냐라고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쓰레기 같은 그 믿지 마라 그런 쓰레기 같은 하면서 의견을 묵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수가 그런 교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몇 교사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5명에서 8명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학생들의 어떤 사상이나 사상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침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교사들이 많아질 경우 이 학생들에 대한 이 사상에 대한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사상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 어떤 선생님들의 압박이나 압력이나 혹시 이런 건 없었습니까? 학교 측에 유리할 만한 것은 냅두고 이제 저희 쪽에 유리할 만한 것은 통제하고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일부 선생님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에 관련돼 있는 학생들이 미래의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이 사태로 미래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댓글들을 봤을 때 저희를 막 몰아가고 저희한테 정치색을 입혀서 그 다른 친구들이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런 댓글을 보면서 지금 갖고 있는 결심이나 마음의 자세가 바뀌거나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욕을 먹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정치 문제에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관심이 없나요? 서로 싸우기만 하고 이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럼 누가 실추시켰다고 생각해요? 정치 발언하는 교사들이 실추를 시킨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실추시킨 명예를 다시 되찾고자 이런 활동을 한 게 맞는데 성범죄 피해자한테 너 이거 성범죄 피해된 거 신고하면은 우리 이거 명예 떨어지니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그런 논리로 계속 저희를 압박하고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느냐라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용기를 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알고 있지만 너무 와전돼서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입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네, 다음 뉴스입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설 철거를 요청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개별적으로 돈을 내는 이런 방식의 관광, 이걸 허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량 현금 유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를 이렇게 피해가려는 모양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언급의 진위는 금강산 관광 정상화 요구라고 청와대와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크 캐시, 대규모 현금 제공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문제입니다. 통일부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국민의 개별 관광이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 그 관광은 결국은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기존의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관광객들의 돈을 받아 한꺼번에 뭉칫돈을 북한에 건네는 방식입니다. 이걸 관광객 개개인이 숙식비 등을 따로따로 지불하면 대규모 현금 제공이라는 제재 조항을 피할 수 있다는 차관입니다. 관건은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어내는 일입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방북민에 대해 향후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기조라며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신변 안전보장책 마련 등 우리 측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북한은 핵을 끝까지 손에 쥐고 대규모 관광 사업으로 대북 제재를 이겨내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폐도 이런 큰 그림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개성공단을 중국에 넘길 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력갱생 노력과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우리 정부의 답답한 모습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북한에서 공사 좀 한다는 사람은 죄다 모여 있다는 수도건설위원회 여단. 이름과 달리 이들은 현재 수도 평양이 아닌 원산 갈마지구에 가 있습니다. 전투 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일별, 주별 전투까지를 명백히 주어서 매일 전투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수도건설여단은 북한의 모든 중앙기관 중 경쟁력 순위 1등을 했죠. 북한 가용 자원을 모조리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원산 갈마일까? 이 원산 갈마지구 바로 옆엔 그 유명한 마식령 스키장이 있죠. 또 그 오른쪽으로 가면 그제 김정은이 직접 시찰한 양덕 온천지구도 나오고 이제 원산 및 금강산으로까지 연결하면 김정은이 그리는 큰 그림이 나옵니다. 김정은이 지난 23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도 이 계획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 그리고 또 원산 갈마 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을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패키지로 만들면은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 판단하고 있는 것. 속내엔 우리의 관광과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미 지난해부터 나왔죠.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오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으면 쭈밋쭈밋하던 한국 기업도 개성에 이어서 점차 중심으로 투자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현대아산이 현재까지 금강산에 들인 돈만 7,670억 원. 실무 논의 이후 완전 철거가 되면 모두 날릴 돈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철거를 지시하며 선대까지 거론했죠. 선인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찾겠다며 개별 관광을 만지작거리고 있죠. 개성공단도 불안합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시설을 중국 사업체에 넘길 것이란 말이 최근 평양과 베이징에 돌고 있다고 했죠. 남북 공동사업을 마음대로 철수시키는 북한에 국제사회가 투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아버지가 핵무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했죠. 핵은 핵대로, 돈은 돈대로. 김정은이 꿈꾸는 장밋빛 미래가 과연 현실이 될지. 우리 기업들에게 닥칠 수 있는 막대한 손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앞은 캄캄하기만 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류 기자.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화요일의 반격으로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군요. 네. 이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유시민 이사장이 화요일에 뭔가 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다음 주 화요일로 딱 날짜를 정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게 유 이사장이 주장한 내사설이잖아요. 네. 이 내사설이 어떻게 된 건가요? 먼저 유 이사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총장은 거짓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고 그 내사 자료에 의거해서 예단을 형성했고 검찰이 8월부터 조국 전 장관을 내사했다는 건데요. 대검이 바로 허위 사실이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거짓말이라면서 오는 화요일로 날짜를 딱 정해서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 이사장이 화요일 날 뭔가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확실한 내사 증거 이걸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친문 인사들에게 취재를 해봤는데요. 윤 총장이 조국 사모펀드의 심각성을 청와대에 알렸는데
그 시점이 조 장관 지명 이전이라는 겁니다. 조 장관 지명 이전에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청와대 문제를 제기해서 조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다. 이런 게 지금 유 이사장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유 이사장과 검찰은 이제 끝까지 맞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내용까지 수사 중인데 유 이사장은 수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발로는 출석 안 합니다. 체포영장이든 구인장이든 뭐든 하여튼. 출석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출석을 안 하면 강제 구인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 입장이 어때요?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까지 하는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합니까? 고발 사건이니까 저희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 수사 상황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화요일에 공개한다는 내사설의 근거 이게 뭘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검찰 내부 기류도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의 칼끝을 피해가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첫 물음표 화요일의 반격은 윤유 대첩으로 하겠습니다. 윤유 대첩. 윤석열 총장과 유시민 이사장 간의 대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다음 물음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문키즈 불출마. 왜로 하겠습니다. 예, 저 화면에 보이는 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지금 여당이 시끌시끌 하던데 이 앞에 리포트에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당대표의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이거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철희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이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국 사태에서 계속 원팀을 강조하면서 개별 목소리를 막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의원의 불출마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사태에서 내로남불 지적이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또 이유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를 원하는데 청와대에서는 호의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등을 포함해서 더 큰 정치를 위해서 이미지 관리용 불출마 선언이라는 말이 친문 진영에서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 의원은 조국 사태에서 당이 조국을 편든 게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본인들도 좀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두 의원은 특히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을 옹호했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지금 이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조건. 제 심적으로는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것 또한 이 시대가 우리 조국 후보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 좀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또 두 의원은 조국 옹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말싸움도 잦았는데요. 대표적인 장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제원, 왜 표창원? 이러봐. 할 짓? 장관님! 자, 우리 희어가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희어가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언론 질의하세요. 국민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저런 말들이 상당히 거칠게 들리기도 합니다. 저 두 의원들의 불출마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떤 저런 행동들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게 여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물갈이가 필요한데요. 이번 불출마 선언이 촉매제가 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는 문키즈 불출마 외는 사직생도 전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산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그것도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세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물음표는요. 박의 공화당 공격 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저도 이 관련 소식을 보고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속사정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공격했다. 이게 좀 의아하게 들립니다.
네, 일단 공화당은 메시지 자체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군요. 네네. 예,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정 의원을 거론하면서 영입의 속도를 내달라. 또 지금 처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공화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국에는 의원 영입이 안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역 의원이 2명뿐이잖아요. 예, 2명이 끝인데요. 예. 아직 한국당이 공천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으로 간다는 의원은 아직은 없는 상태. 아직은 없는 상태다. 네. 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만간 메시지를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예, 어떤 메시지가 될지 한국당에서는 뭐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당에 힘을 실어주기를 사실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없군요. 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총선을 통해서 공화당 의석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은 한국당에 힘 실어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자, 문재인 대통령 소식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 자랑을 좀 했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춘추관에서 출입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본인만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 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군요. 네. 예, 그 말은 시청자 여러분 각자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물음표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물음표 박의 공화당 공격 외는 공화당의 구인난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한국당의 상황이 아직 공천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의 구인난이 언제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나무들도 이제 붉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단풍 나들이객들이 이렇게 산으로 몰렸고 농가에서는 태풍을 이겨낸 사과를 수확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공원에 형형색색의 국화가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국화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그윽한 꽃내음을 맡아보기도 합니다. 국화로 만든 에펠탑과 터널은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토존입니다. 국화꽃도 이렇게 많은 걸 보고 하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기도 너무 좋아해서. 예. 북한산은 알록달록한 가을 옷을 입었습니다. 등산객들은 오색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줄지어 산을 오릅니다. 주말이 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번이 훨씬 더 예쁘고 오길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남 사천 에어쇼에서는 비행기 여러 대가 가을 하늘을 수놓습니다. 드론 100여 대는 비행기 형상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아이고 색깔 잘 나왔다. 내한시 이쁘네. 농민들은 태풍을 이겨낸 빨간 사과를 수확했습니다. 바구니는 금세 먹음직한 사과로 가득 찹니다. 저런저런 달리가고 발가 익은 가면 돈보다는 또 일단 따니까 기분은 좋아요.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시민들은 단풍을 눈에 담으며 깊어가는 가을을 즐겼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모 씨가 오늘 처음으로 수사본부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당시 수사관들이 양심이 있으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불편한 다리로 경찰서 계단을 오릅니다. 화성 8차 사건 복역자 윤모 씨입니다. 윤 씨는 이춘재의 8차 사건 자백 이후 처음으로 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입니다. 윤 씨는 당시 잠을 자지 못하고 구타와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수사관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 양심 있으면은 당당히 나와가지고 시민들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전 이춘재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재가 만약 자백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또한 제 사건 묻히겠지요. 윤 씨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도 당시 수사 기록이 엉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글을 못 써요. 주거지에서 뭐 그냥 그 주거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진술 거부권이나 피의자가 보장하는 어떤 헌법상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윤 씨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춘재를 8차 사건 피의자로 입건할지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화성 8차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영국 냉동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사망자들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베트남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컨테이너 안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숨을 쉴 수 없고 죽을 것 같다. 컨테이너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6세 베트남 여성이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39명을 태운 냉동 컨테이너가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중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BBC 방송은 사망자 국적이 대부분 중국이라고 알려졌던 것과 달리 베트남 출신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强调的是，不管遇难者是哪一国的公民，这都是一个极大的悲剧，引起国际社会对非法移民问题的重视。国际社会应当进一步加大合。 영국의 베트남 지역사회 기관은 베트남인 20여 명이 실종됐다며 15세에서 45세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트럭 소유주 부부와 운전사 등 모두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48-year-old man from Northern Ireland was arrested at Stansted Airport earlier today on suspicion of conspiracy to traffic people and on suspicion of manslaughter. 경찰은 사망자 부검을 시작하고 밀입국 전문 조직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한국 최초의 영화인 김도산 감독의 의리적 구토를 재현한 영상입니다. 1919년 10월 27일 종로의 단성사에서 이 영화가 처음 상영된 날을 기념해 영화의 날이 만들어졌는데 오늘이 꼭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다양한 행사가 열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쫓아오는 좀비들을 피해 도망치는 시민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며 뛰기를 수십 번. 1시간 가까이를 촬영하고서야 영화 부산행의 한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이 배우들이 얼마나 힘들게 촬영을 하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은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VR 체험과 인기 OST를 감상하며 100년의 한국 영화를 되짚어봤습니다. 그때는 또 한국 영화가 또 침체기이기도 했고요. 한때는 전성기이기도 했고, 근데 그런 부침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올해 100년을 기회로 좀 더 국제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가 서울 종로의 단성사에서 상영된 이후 한국 영화는 끊임없는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가 처음으로 100만 관객 시대를 열었고 2003년에는 실미도가 최초 10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는 칸의 정상에 섰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검열로 인한 불황기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해온 한국 영화.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두산 베어스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는 4번의 경기면 충분했습니다. 7전 4선승제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연장 승부에서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키움은 투수진이 맥없이 무너지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두산 배용수가 힘없는 투수 땅볼 타구를 잡아 1루로 송구합니다. 한국 시리즈 점적 4대0. 두산의 2019 한국 시리즈 우승 순간입니다. 두산의 우승은 전신 5비를 포함해 6번째입니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차전 경기 양팀 선발 모두 초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선제 득점을 올린 키움이 이에 말 2번의 말루기에 등 4안타 3볼넷으로 대거 6점을 뽑아내 8대3으로 앞섰지만 두산이 5회 초 안타 4개, 4사구 3개로 5득점, 9대8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두산의 한 점 살얼음 리드는 9회 말에 원점이 됩니다. 만루 상황에서 3루수 허경민의 실책으로 9대9 동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산 연장 10회에 터진 오재일과 김재환의 연속 적시타로 11대9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시리즈 MVP는 4차전에서 결승타를 쳐냈던 두산 오재일이 차지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스포츠에서 방심을 하다가 승리를 놓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우승을 자신한 1등이 자축 세리머니를 합니다. 그 사이 전력 질주를 하는 2등에게 추월을 당하고 맙니다. 2등도 칭찬받을 만하지만 1등의 자만이 그르친 일입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참 황당하기도 한 이런 일은 비단 스포츠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 낙마에 공을 세웠다며 인사청문 위원들에게 표창장을 줬습니다. 50만 원이나 되는 상품권도 주더군요. 그야말로 웃음바다였습니다. 저희의 전쟁에서 작지만 아주 큰 승리 또 그리고 새로운 물꼬를 전환할 수 있는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사퇴에도 자유한국당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60%가 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실망한 표심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의 개혁과 인적 쇄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 작은 승리에 들떠 있습니다. 결승선이 아직 멀었는데 말이죠. 한국당의 축포에 광화문 광장을 찾았던 시민들까지 볼썽사나운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조국 낭만은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온 국민 목소리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다면 어땠을까? 무명 배우 황정민 씨를 더 유명하게 만든 밥상소감처럼 말입니다.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 통해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들어온 한국당.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볼썽사나운 자화자찬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많이 추워져요. 대신 공기는 깨끗하니 마음 놓고 외출하세요. 오늘 뉴스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